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시간 2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맡은 국민대학교 조기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그래도 초반부에 인공지능을 다룰 때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되게 기초적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GPT가 나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되게 쉽게 적용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되게 쉽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가급적 학생 입장에서 쉽게 물론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저희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이 엄청나게 밤을 새면서 한 달 동안 밤을 새면서 자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타가 보여서 어제까지 계속 제가 수정을 했는데 미처 다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위원장님께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오늘 발표 자료 최종본을 공유를 드릴 거니까 오타가 있거나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하다가 인공지능 이론에 대해서 나누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기준은 실습과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의 사례는 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좀 나눠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전 시간에 아마 그 여병철 교수님께서 차원 축소와 기본적인 머신러닝 아마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 개념 살짝 말씀을 아까 잠깐 들어와서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CNN과 오토 인코더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공고가 나갔을 때는 요 순서가 좀 바뀌었었는데 제가 요거를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흐름이 맞을 것 같아서 먼저 CNN을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오토 인코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 파트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GPT 없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신소재 공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재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을 배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요 CNN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오토 인코더 세그멘테이션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잘 받아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자료는 없는데 다른 분들 자료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인공지능을 전공으로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순수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철강 재료를 했었고요. 철강. 근데 이제 흔히 포스코나 현대에서 말하는 이제 흔히 저급강 그리고 상용강, 고급강을 하진 않았고요. 주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이제 장거리 탄두 소재나 이제 주로 국방과학연구소랑 장거리 탄두 소재 그 추진체 소재 개발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형 소재, 그래서 주로 금속 소재 개발을 연력학을 이용해서 설계해서 실제 실험하고 적용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을 텐데 KTX 타고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KTX는 차와 차, 대차라고 하는데요. 차와 차에 안티롤바라는 게 연결되어 있고 일반 무궁화나 새마을과 다르게 KTX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되게 조용해야 돼. 고속에서의 그 진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티롤바, 대차와 대차를 연결하는 안티롤바 사이에 각각 위에 8개, 밑에 8개의 그 실드 너클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초기에 이제 KTX를 국산화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초기 옛날에 국산화할 때 그 떼제배를 부품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재 분석을 해서 소재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개발했던 게 실드 너클 베어링이고요. 그게 여러분 타고 다니던 기차에 적용되어 있고 지금은 그 베어링이 이제 다 수입산으로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외륜이 스틸이었는데 지금 전부 다 고무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소재 개발부터 해서 실제 제품도 많이 만들어 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하나의 어떠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트렌드라기보다는 대세예요, 대세. 트렌드와 대세의 같은 동의어긴 하죠. 그래서 절대로 이게 하나 반짝했다가 어떤 이렇게 죽는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활용되게 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여기 여러분 앞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외부 강의를 할 때 보여드리는 차트,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 한 5, 6년 전에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부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딱 처음 시작됐을 때는 1950년대 튜링 테스트, 여러분 영화에도 이미테이션인가요? 거기서도 언급이 되죠. 그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어떤 이 갇힌 공간에다가 컴퓨터와 사람을 넣어놓고 외부에서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 그 내부의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그 컴퓨터는 진정한 인공지능, 즉 사람과 같다라는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만 튜링 테스트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저 튜링 테스트는 다 통과하죠. 지금의 기술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컴퓨터랑 예를 들어 GPT랑 대화하면 뭐 GPT 결과를 이제 거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튜링 테스트는 지금은 이제 더 예전에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끝단. 여러분들은 전공자 이외의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딱 다 알게 된 그 계기는 아무래도 저 알파고였을 거고요. 그죠? 그 대구, 이세돌과의 대구.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판이라도 이긴 이세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기는 사람은 없죠. 예, 불과 몇 년 안 됐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2차 암흑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컴퓨팅 소스의 파워, 즉 흔히 컴퓨터 그래픽, GPU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다 해결된 거고요. 첫 번째 1차 암흑기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짜잔하고 퍼센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난 대박,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얘가 아주 단순한 기존의 이제 회귀식을 풀거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푸는 이제 어떤 통계학자나 수학자들이 풀었던 문제조차도 그렇게 좋다는 신경망으로 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퍼센트론은. 그래서 이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흔히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다중층 퍼센트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풀게 되면서 1차 암흑기를 건너서 지금의 부흥기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역사적인 트렌드를 아시면 되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전 자료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찾을 때는 현재가 여기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2019년, 18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의 특이성, 싱귤리티는 뭐냐면 결국 얘를 만드는 거죠. 그 진짜 인간과 같은 머신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 거고요.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점차 발전되어 왔죠. 가장 큰 범위의 인공지능 범위에서 이런 초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머신러닝이 나왔고, 좀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딥러닝이 나와 있습니다. 불과 이런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기술이 계속 그 초인공지능 사회로 가기 위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고요. 너무 셀 수도 없는 모델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주 기본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은 빠르게 적용을 하면 되죠. 뭐를 이용해서? GPT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재 시점은 결국은 그 초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딱 요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무래도 제가 살아있는, 제가 죽기 전에는 꼭 이런 사람 같은 로봇을 보고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왜 인공지능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 문화, 환경 다양한 분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무어의 법칙을 몇 배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니어하지 않고 익스포넨셜하게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자료는 저희 학생이 이게 수집하다가 막 이렇게 시장 규모나 이런 게 좀 다를 텐데요. 이 자료가 최종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AI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게 그렸어요. 이거 어제 급하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자료 없을 겁니다. 야, 내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견인한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어요. 그 하나가 컴퓨팅 기술 및 그 리소싱 파워, 컴퓨터 파워죠. 주로 이제 GPU의 성능의 발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근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내가 만든 모델의 알고리즘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챌린징하게 대회를 열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이 발전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모델은 내 것만이야. 그래서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고 깃허브나 이런 데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개공유 원칙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을 지금의 인공지능으로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얘가 달리기를 더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어디까지 이제 발전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곡선은 기존 사람의 경험 곡선은 이미 디지털의 경험 곡선이 역전당했다. 추월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교차해서 넘어갔죠. 과거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은 아니고 과거에 저는 독서실에 가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제가 뭔가 지식이 느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 있었고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공을 도서실에서 책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대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고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제너레이션 된 데이터도 나오고 또 전산모사나 이론 계산하신 분들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나오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나는 이게 물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저기 있네? 근데 내가 정보를 받지 못해서 나만 모르고 있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다양하게 매우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내가 빠르게 흡수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많은 분야가 있어요.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서 저는 대표적인 분야만 우선 나타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오토모티브,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AI가 매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에 AI는 공통점인데 또 다른 공통점은 아니고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CNN입니다. ANN과 CNN을 저는 그렇게 나눕니다.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정수나 실수, 정형화된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 Fully Connected Layer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는 샬로우 러닝을 할 때는 뭐 디시전 트리나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거나.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가 이미지라면 딥러닝을 해야 되죠.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게 CNN인 거잖아요. 그만큼 CNN의 중요성과 기술 개발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미지를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지 관심 있죠? 언제 있어요? 저처럼 소재를 하시는 분들은 뭘 합니까? 소재를 만들고 실험을 해서 물성을 평가해서 와, 이 물성 좋다. 그럼 여러분 전공자는 뭐예요? 이 물성이 왜 나왔냐? Y죠, Y. 그럼 뭘 해야 돼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분석해야 되죠. 결국 여러분들도 미세 구조를 다루게 돼요. 또는 손상 파괴. 내가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구조 재료야? 내가 만든 소재가 어디 구조물에 있어? 근데 표면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어. 대표적인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다가 급격하게 파손되거나 아니면 누가 딱 부댔는데 뭐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근데 그게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손상 파괴를 예측하고 이런 건 다 이미지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CNN은 그만큼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다루는 기존의 비전이 있겠죠. 그래서 비전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도 같이 발전해서 지금은 비전 기술과 인공지능이 서로 컴바인 돼가지고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CNN이 제일 중요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CNN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CNN에 ANN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관점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지능부터 해서 지금 기술 개발 트렌드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왼쪽에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되게 저해상도 이미지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 관찰할 수 없겠지만 저나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되게 저해상도 이미지 많이 봤었어요. 컴퓨터도 되게 고해상도 이미지가 아니고 도트가 다 보였고요. 그렇죠? 여러분 화면, 여러분 TV 요즘에 4K 시대죠?
해보진 않았는데 그 4K에다 퇴퇴퇴 침을 뱉으면 침이 돋보기처럼 해서 픽셀이 보일까요? 옛날 모니터는 보였어요. 근데 지금 4K인 제가 침을 안 튀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의 이 이미지가 10 곱하기 10, 여러분 이미지 대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보 딱 들어가게 되면 레졸루션 해가지고 뭐 500 곱하기 50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미지가 500 곱하기 500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해상도입니다.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저 그리드가 눈에 안 보여서 되게 고해상도 이미지가 되고요. 픽셀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시 말하면 해상도가 낮을수록 여러분 눈에 그 이미지가 되게 이상해 보일 겁니다. 뭐 슈퍼마리오 그 각진, 그 레고로 슈퍼마리오 이렇게 블록 만든 걸 가져다가 실사 이미지라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겠죠? 자, 어쨌든 저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뉴럴 네트워크에다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실수 데이터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미지는 각 픽셀에는 다 데이터가 있죠. 255, 0부터 255 숫자로 되어 있는데 쟤를 쫙 잘게 그 햄버거 슬라이스 하듯이 잘라요. 그걸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짤 때 플래트닝이라고 해요. 쭉 피는 거죠. 1차원 데이터로.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펴가지고 1차원으로 쭉 나열하게 되면 왼쪽과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저 왼쪽에 들어가는 변수, 다시 말하면 픽셀의 개수 이퀄 여러분들이 다루는 실수 변수 X죠. X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몇 개? 100개를 왼쪽에다 넣어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는 뭡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 아니죠? 엄청나게 쉘로우한 그냥 퍼셉트론을 쌓기 위해서 히든 레이어 하나 넣은 그냥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쉘로우 머신러닝이죠. 그냥 히든 레이어 한 층 있는 매우 단순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100개의 변수를 넣다 보니까 이거로부터 하나 예측하면 저 이미지 넣었을 때 나이 맞추는 회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피팅 파라미터 얻어야 되는 개수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1100개, 1000개 정도의 가중치와 편향치를 얻어야 되는 거, 피팅 파라미터로. 여러분 점이 2개 있어요. 선으로 피팅하게 되면 거기서 얻는 피팅 파라미터는 뭡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중치 W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이 Y축을 얼만큼 쉬프트, 바이어스 되어 있냐 또는 편향되어 있냐는 가중치 2개의 파라미터만 가져다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험한 다음에 그거 피팅하는 과정이죠. 선형 피팅. 파라미터 2개인데 이 이미지는 1000개예요. 1000개.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 해상도가 저 정도 되죠? 예, 1000 곱하기 1000. 보통 그보다 더 큰 해상도도 있겠지만 그러면 가중치하고 편향치 우리가 한마디로 피팅 파라미터는 무수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머신이 이 관계를 찾는 변수와 y와의 관계를 찾기 위한 가중치와 편향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이에요. 자, 이제 여긴 좀 중요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왼쪽을 엑셀로 여러분들이 변수 4개 그리고 와 해서 시리즈 데이터죠. 한 줄. 한 줄을 쭉 4개를 쌓았다고 볼게요. 이게 여러분 학습을 위한 데이터예요. 뭐예요? 변수 4개에서 y를 예측하는, 다시 말하면 y는 fx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머신러닝이란. 근데 만약에 저 변수 4개를 제가 섞었어요. 순서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실수 또는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구조화된 실수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넣는 x를 셔플링을 해도 y를 예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실수는 뭘로 학습해요?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하죠. 뉴럴 네트워크는 다른 말로 뭐예요? fully connected layer죠. X에서 모든 히든 레이어 서로 커넥션이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셔플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Y를 예측하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미지가 만약에 픽셀이 60 곱하기 60이다. 그럼 그리로 쪼개면 저 하나의 박스가 하나의 숫자예요. 저걸 플리팅하게 되면 60 곱하기 60은 3600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자, 쟤를 셔플했어요. 여러분 그 퍼즐 맞추듯이. 우측을 보고선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데이터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다루는 실수 데이터는 셔플링을 해도 Y를 예측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미지는 셔플링을 하는 순간 이미지 자체가 특징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제가 저 그리드를 좀 잘게 들어볼게요. 15 곱하기 15? 저 이미지 보고 이 사람이다 아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마음의 눈을 가지신 분이고요. 자, 못 맞히죠? 그럼 얘를 더 잘게 자르면? 자, 이러면 이 이미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우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실수 데이터는 아무리 섞어도 의미가 없다. 되게 균일한 데이터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미지는 흔히 말하는 소재를 다룬 사람이 많은 되게 인호모지니어스하고 세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얘의 특징을 살리면서 셔플링을 하려면 뭔가는 이 그리드를 쪼갤 때 어떤 임계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 있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거는 사람의 코야, 얘는 입이야 등등의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다루는 실수와 이미지의 차이예요. 실수도 숫자, 이미지도 어차피 픽셀이니까 숫자, 단지 숫자가 되게 많네?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더 계속 나가 볼게요. CNN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요거 하나입니다. 자, 리얼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 사진이든 여러분이 친구를 보는 얼굴들. 이거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코드를 모를 때 제가 그냥 학생한테 야, 픽셀당 RGB 컬러를 랜덤 정규 분포 형태로 랜덤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 RGB 컬러를 다 해서 우리 이 노이즈를 만들어라. 자, 그럼 왼쪽 이미지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는 랜덤하게 만든 수는 무조건 균일 분포를 가져요. 불균일한 게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의 숫자가 잔차가 되게 휘트러져 있는 균일 분포를 가져요. 되게 좋은 거죠.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되게 균일해야 돼요. 안 좋은 건 뭐예요? 편성돼 있거나 인호모지어는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좋은데 불구하고 이미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미지는 불균질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불균질해야지 특징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특징이 있는 데이터냐, 없는 데이터냐, 이미지냐, 실수냐를 구분하고 이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한다?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는 건 뽑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이따 연속적으로 설명드릴 차원 축소, 오토인코더와 관련된 거야. 특징이 있어야지 뽑을 수 있죠. 없는 걸 뽑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는 무조건 차원 축소하면 특징이 뽑힙니다. 자, 그럼 실수 데이터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저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어떤 그 이미지의 특징을 실수와 비교하기에 실수는 저렇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를 아무리 바꿔도 위에 있는 애를 아무리 바꿔도 결과물에 영향을 안 줘요. 하지만 이미지는 코 자체를 잘 떼면 코를 여기다 놔도 저기다 놔도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다 코죠. 그러니까 왼쪽과 같이 어디에 놔도 그 특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 떼면. 근데 잘못 떼면 더 이상 코는 코가 아니죠. 콧구멍 하나만 떼다가 저기다 놓는다고 그게 코라고 할 수 없죠. 자, 이게 뭐예요? 아주 유의미한 이미지 특징은 최소한 확보된 데에서 저기다 놔야지 개인 줄 안다는 얘기는 그 코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한쪽 코 옆에 코가 있겠고 눈은 흰자 옆에 검은 자가 있겠죠. 흰자의 픽셀 값이 있고 검은 자의 픽셀 값이 있겠죠. 즉 국부죠. 로컬하게는 뭐가 돼? 커넥티비티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뽑을 정도만큼 그리드를 잘라서 막 셔플하는 거는 상관없다. 근데 그 특징을 잃어버리면서 막 섞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이미지 아니고 그냥 실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 특징은 스파셜 인베, 공간적으로 불변해.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고양이가 한쪽에 여기 있다고 해서 고양이고 저기에 있다고 고양이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어디 있으나 공간적으로 이미지의 특징은 유지된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는 로컬 커넥티비티와 스파셜 인베이런스 두 가지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결국 오늘 설명드린 CNN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두 특징을 활용해서 주요 이미지의 특징만 뽑아서 학습할까? 왜냐하면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플래트닝 한 다음에 여기 인풋 데이터가 수십만 개 돼가지고 밀어넣으면 거기서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가 너무 헤비하죠. 할 수는 있지만 되게 헤비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 하지 말자. 주요한 특징만 뽑아서 끌고 가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에서 주요한 특징을 뽑을까를 고민해서 나온 게 결국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다. 그게 CNN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 커넥티비티는 저렇게 국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코의 특징을 가져야 되고요. 눈은 눈의 특징. 스파셜 인베이런스는 공간적으로 눈이 어디 있으나 눈의 그 자체의 특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얘기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CNN의 기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자, 왼쪽의 이미지에서 어쨌든 특징을 잘 뽑자.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우측에 붙고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특징을 뽑아도 메모리가 그러니까 너무 픽셀이 많으니까 변수가 많으니까 뭔가 용량을 줄이자. 그게 풀링 레이어 뒤에 붙고요. 그래봤자 2차원 이미지죠. 최종 회귀 문제나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픽셀 단위의 값으로 1차원 데이터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다시 펴요. 쭉.
그래서 우측에다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딥하게 쌓진 않고 매우 얇게 히든 레이어 한두 개 정도만 쌓아서 풀리 커넥트된 네트워크를 우측에 붙여서 마지막으로 회귀를 할 거냐, 회귀 문제를 풀 거냐, 분류 문제를 풀 거냐, 요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앞에서의 특징 추출이 가장 중요한 이 알고리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쟤는 이미지가 되게 불균질하고 이미지에 불균질하기 때문에 모든 픽셀을 학습할 필요 있겠냐? 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럼 이미지에서 필요한 특징만 뽑자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의미를 좀 설명드렸고, 이번 좀 더 들어가서 되게 쉽게 우리가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왼쪽에 5 곱하기 5 사이즈에 매우 되게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 곱하기 3이라는 픽셀, 다시 말하면 내가 들여다볼 필터 사이즈를 정해요. 아까 그리드랑 같은 거죠. 걔에다가 우선은 랜덤하게 숫자를 저렇게 0, 1, 0으로 배열했다고 보겠습니다. 초기에. 그런 다음에 쟤를 어떻게 한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값과 이미지의 픽셀 값을 곱해서 전체 합하는, 다시 말하면 컨볼션 연산을 해요. 그게 이제 합성 곱이죠. 곱한 다음에 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뽑아내는 거죠. 우측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 5 곱하기 5 이미지는 저같이 사이즈가 줄어요. 다시 말하면 합성곱 연산을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되게 좋죠. 우리가 학습해야 될 변수가 적어지는 개념이니까. 근데 그냥 줄어들면 안 되죠. 잘 특징이 뽑혀서 줄어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의미가 있겠죠. 고양이면 고양이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지. 고양이인데 갑자기 아까처럼 뭐예요? 랜덤하게 셔플해가지고 이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말도 안 되게 뽑으면 그 다음 과정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바라는 그 양심도 없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잘 특징을 뽑았다면 어쨌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특징이 잘 안 뽑히니까 원 사이즈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밸리드 패딩과 세임 패딩 두 가지의 옵션을 거는데요. 흔히 밸리드 패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 사이즈 그대로 우리가 정한 필터로 쫙 스트라이드 하면 얼마나 스텝으로 갈 건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1이면 한 칸씩, 2면 두 칸씩 하면서 합성 곱을 하는데 원 사이즈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원 사이즈 유지하면서 가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줄겠죠. 하지만 원 사이즈를 줄지 말고 유지하자. 그러면 제로 패딩이라고 세임 패딩이라는 원래 용어는 제로 패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드 사용에는 요 매개 변수로 세임 패딩 그 매개 변수를 넣으면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왼쪽 이미지에다가 양 끝단에 쫙 둘러싸요. 0으로. 0은 어떻게 돼요? 모든 필터가 무슨 값이더라도 합성 곱이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여기가 무슨 값이든 간에 0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합성 곱하면 다 0이죠. 아무 의미 없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제로 패딩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스캔하게 되면 원 사이즈. 원래 요 파란색 사이즈의 이미지가 그대로 특징이 뽑히면서 유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 뽑히면 솔직히 제로 패딩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컨볼션, 이 뽑는 과정을 보시면 되게 헤비하게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하면 이미지가 없어지겠죠? 뭐 과하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특징을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게 뽑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원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제로 패딩을 쳐서 다시 말하면 세임 패딩으로 해서 원 사이즈 유지하면서 특징을 뽑으면서 가다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형태로 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뽑았어요. 예, 특징을 뽑은 맵이 있다고 볼게요. 그런 다음에는 이 메모리가 이제 커. 특징 다 뽑았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죠. 특징을 뽑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얘는 자기 역할을 다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무 컴퓨터가 이제 연산하게 메모리가 크니까 얘를 사이즈를 확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또 이렇게 필터를 쳐가지고 2 곱하기 2로 스트라이드 주니까 두 칸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본 다음에 거기다 이 안에 보는 픽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맥스 플링이라고 하고요. 또는 들여다본 값을 전부 더해서 개수를 나눠준 평균을 취하는 평균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픽셀을 확 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 상태에서 특징이 뽑혔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줄이면 이 결과물에 있어서는 뭐가 돼요? 특징은 유지하지만 레고 블록처럼 해상도가 되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뭐예요? 특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회귀문화 문제, 분류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다. 단지 얘는 메모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풀링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풀링 앞단에는 이렇게 하나,
그냥 풀링 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액티베이션 함수를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필터를 가져다가 얘를 열심히 합성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뽑혔어요. 학습을 한다는 거는 신경망에서는 그 라인에 연결된 가중치가 바뀌는 건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가중치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배열과. 그래서 얘가 학습이 다 끝나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 이미지를 특징을 뽑았는지를 얘를 필터의 배열을 보면 이 형태의 특징을 뽑을 수 있게끔 숫자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아닌데요. 원래 예제는 돌고래였어요. 돌고래 사진을 쫙 학습을 다 하면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 필터를 딱 보게 되면 그 필터의 숫자의 배열이 돌고래의 유선형, 대각선의 유선형 그 모양으로 뭐가 돼요? 숫자가 1, 2 배열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성 곱을 할 때 1은 그 이미지 픽셀을 들고 오죠. 하지만 0은 없애버리자. 특집 뽑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각성의 그 외곽을 따오게 됩니다. 추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의미한 어떤 결과도 우리가 필터 값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뽑은 애를 액티베이션 함수, 이게 비선형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비선형화의 목적보다는 이미 그 뽑은 특징에서 그 특징은 더 강하게 하고 특징이 없는 부분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어떤 들어온 X값, 이 픽셀 값이 0보다 작으면 0 처리해버리고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특정 값으로 가주는 이 액티베이션 그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특징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이렇게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풀링까지 가는 거를 그 전 과정을 피처를 추출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뭔가는 이렇게 막 필터가 이 이미지를 쭉쭉쭉쭉 긁어와서 쭉쭉 가서 컨볼루션도 하고 풀링하고 이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하고요. 특징을 뽑았으니까 이 뽑은 특징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돼? 특징이 하나가 아니겠죠. 어떤 필터가 한번 동일한 이미지를 쭉 긁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코의 특징만 가져왔다고 볼게요. 그리고 필터를 하나 더 한 번 더 스캔을 해요. 그럴 때 뭐 눈의 특징,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3차원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한 장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의 컨볼루션 이미지, 컨볼루트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이미지를 쫙 펴요. 숫자로.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쭉 회귀 모델을 풀거나 분류 모델을 풀게 되는 과정이 CNN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량의 이미지로 학습하겠죠. 그거 학습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순방향 학습, 그 다음에 백 프로퍼게이션. 왜냐하면 짝 한번 순방향으로 가게 되면 예측을 할 거고 실제 답이 있으니까 예측과 답 사이에 오차가 크면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뭘 바꿔요? 가중치를 바꾸기 위해서 역전파로 해서 가중치를 쫙 델타 W만큼 그러니까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바꾸겠지, 역전파로. 그래서 한번 학습하고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가서 쭉 간 다음에 결과를 얻고 답과 비교해서 오차를 평가하고 오차가 큰 애,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쭉 바꾸게 되죠.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뭐다? 요 선이죠. 가중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각 뉴런 또는 노드에 있는 편향치가 바뀌는 거고요. 여기 합성곡에서는 뭐다? 가중치가? 필터의 값입니다. 스캔할 필터의 값이 처음에는 랜덤하게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서 그 필터의 값이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잘 뽑을 수 있는 필터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컨볼루션과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걸 몇 번 할 거냐. 그리고 풀링, 그러니까 해상도 줄이는 것까지 묶어서 몇 번 할 거냐. 그리고 뒤에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가져다가 여러 사람들이 챌린징하게 막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알렉스넷, 레스넷, 뭐 구글넷 등이 나온 거예요. 복잡한 네트워크가.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열심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네트워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뭐 케바케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얻어 걸린다? 룰이 없어요. 이게 뭔가는 이게 정확도를 확 낮추는 뭔가 이론적인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짠하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공부하실 때만 몇 번 해보고 일반적인 남들이 만든 좋은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편합니다. 예.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자, 이미지를 넣는데 이 답이 이 강아지 이미지를 넣으면 나이가 1살이야. 예를 들어 회귀 문제를 푸는 이미지 학습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1살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사물을 보고 동물과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분했는지, 나중에 말을 하고 엄마 아빠 하다가 엄마 아빠가 된 건지, 아니면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람이 인지하는 거를 알 수는 없으니 뭔가는 역으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적할 수는 있는 거죠. 아, 봤더니 이 이미지로부터 컨볼루션 할 때 첫 번째 컨볼루션, 그러니까 요 이미지에 붙은 걸 로우 레벨, 뒤로 갔을 때 하이 레벨로 보는데 요 앞에 붙은 컨볼루션, 합성곱에서 뽑힌 특징은 뭔가 이미지의 외곽, 형태를 뽑아오더라. 그리고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그 이미지를 반영하는 추상적인 어떤 특징을 뽑아오더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 사람도 그런지는 몰라요. 또 하나 예시로 설명드리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뉴럴 네트워크로 가볼게요. 열심히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사고를 모방하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는 신경망, 그러니까 뉴런, 그러니까 그 퍼세트론이죠, 그게. 뉴런을 모방한. 그러면 결국은 이 인공신경망에게 사람의 뇌의 어떤 기작? 뭔가는 어떻게 사람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역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걸 합니까? 인간의 치매, 그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과연 뉴런 자체가 파괴돼서 그랬을지, 뉴런과 뉴런의 커넥션이 파괴돼서 그랬을지 모르는 거죠. 치매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우리가 뭘 합니까? 드랍아웃 시키잖아요. 그거는 뉴런과 뉴런의 네트워크를 끄는 거잖아요. 랜덤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확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일반화된 성능은 얻어요. 그걸 가져가 역으로 이 기억의 손상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뉴럴 네트워크의 드랍아웃을 이용해서 인간의 뭔가 알츠하이머를 이해하려는 또 시도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거의 개발은 사람에서부터 어떤 그러니까 자연 모방 어떤 소재처럼 뭔가는 자연이나 사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을 했지만 역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사람이 사고나 어떤 그런 기작을 밝히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참 다양한 일들을 하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신경망 이제 이미지 학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델 학습할 거고, 학습된 모델을 잘 됐는지 검증할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는 처음에는 수집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은 연구 데이터나 실험 데이터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지고 놀겠죠. 그럼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럼 이 수집은 여러분 마음대로 전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교화나 이런 것들을 할 거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모델을 가져왔어요. 남들이 만들든 내가 만들든. 그러면 모델 구조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고요. 만들어야 되고, 이 모델 구조가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과정이 이걸 최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검증하겠죠. 결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학생들한테 시험을 봤던 게, 과제를 줬던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손글씨, 가장 난제 중에 하나였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손글씨를 사람이 필기체로 쓴 다음에 산업공학에서 비전 문제로 손은 1이라고 쓴 거를 1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난제였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학부 수준에서 간단하게 풀리죠, 인공지능으로. 엠니스트, 사람 손 필기체 숫자 데이터베이스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로 분류기 만들면 이미지 넣으면 1이냐 2냐 바로 분류가 되죠. 매우 쉽게. 그게 난제였대. 근데 이게 되게 쉽게 풀렸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엠니스트 데이터로 여러분으로 분류기 만든 다음에 과제를 받아서 코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열심히 니네들이 글씨를 써서 한 5명 정도 1부터 9까지 0, 1, 2, 3, 4 썬 다음에 스캔을 해서 그걸로 걔네들이 만든 모델에다 넣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엠니스 데이터는 막 90%, 0.9 막 정확도 높게 만들어지지만 우리 사람이 직접 제가 써가지고 보내면 50%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하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 제가 좋은 모델 만들어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제가 준 코드만 가져다가 하면 당연히 안 나오죠. 열심히 데이터를 증강하고 일반화 성능, 어떤 글씨가 날라올지 모르니 교수님이 던질 글씨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 친구들은 정확도가 올라가고요. 자, 그런 거 과제 냈는데 별로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수집이에요.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얻어야겠죠. 여러분, 저는 소재라기 때문에 이 결정이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파손된 균열가 있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있을 것 같죠. 왼쪽 같은 경우는 회귀 문제를 푸는 예시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 그레인 사이즈 얼마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선형교차법을 이용해서 풀죠. 열심히 출력해서 선을 긋은 다음에 이 선의 결정 경계, 바운더리가 걸리는 개수를 쓰고 선의 길이를 측정하고 선당 그러면 바운더리 크기가 나오고 이거를 선에 대해서 다 계산해 평균해서 평균 결정립 사이즈가 나오고 이거를 최소 30장 정도 이 짓을 하는 거죠. 힘들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AST 규격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귀찮아서 학부생한테 시켜요. 야, 이거를 딱 넣었을 때 인공지능이 그레인 사이즈가 얼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사진 30장 주고 A라는 학생한테 결정립 사이즈 측정을 하라고 하고 B라는 사람한테 하라고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AI한테 시키면 항상 같아요. 재현성이죠, 재현성. 네, 이제 여러분들 소재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단순한 문제를 굳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AI한테 시켜야 되냐? 하기 싫어서 또 있지만 뭐다? 지금의 제일 중요한 거는 reliability죠. 신뢰도, 재현성, 뭐 reproducibility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이 크냐 상분율을 Y에다 놓고 이걸 열심히 CN으로 학습하면 이미지로부터 결정 사이즈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분류 모델이 되죠. 이런 거 이미지 딱 넣으면 삑 하고 알람 울려요. 손상, 아, 이거는 지금 파손됐다. 또는 파손되기 직전이다. 이런 분류 모델 푸는 이미지로 쓸 수 있겠고요. 이런 건 뭐예요? 아, 저기서 저 분말의 그 덴시티를 알고 싶어. 면적당 그런 파티클의 면적을 알아야 되죠. 그럼 파티클만 뽑은 다음에 프랙션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문제가 요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회귀와 분류 문제는 여러분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다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나간 게 오늘 설명드릴 좀 이따 설명드릴 그 세그멘테이션 문제예요. 어쨌든 다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준비, 데이터 증강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미지가 없어. 그건 없으면 못해가 아니고 제가 못하면 빵점 줄 거야 라고 하면 해야죠. F 줄 거야 그러면 해야죠. 예. 증강입니다, 증강. 자, 사람은 이 여자 이미지를 가져다가 다 똑같은 사진이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다 다른 사진입니다.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다면 이 이미지를 최소한 3장으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돌려서. 또는 명암비는 아니에요. 명암비는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명암비를 올리게 되면 어두움과 밝음의 픽셀 값이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하지만 컨트라스트는 어떻게 돼요? 밝으면 더 밝고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비선형적으로 밝게 돼요. 왜 명암과 컨트라스트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면 정교화 처리할 때 문제예요. 정교화 처리를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 노멀라이즈 할 때 선형으로 변형시킨 거는 이 사진을 선형적으로 변형시키면 정교화하면서 같은 사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컨트라스트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뭐 명암비 올린다고 해서 막 리니어하게만 올리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컴퓨터가 봤을 때 같은 사진을 증강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진이어야 되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전, 대비, 노이즈를 막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줌인, 줌아웃, 확대, 축소, 그리고 플립, 반전, 상하, 좌우 반전하면 다른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일정 부분 딱 잘라가지고 다시 키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진이 되겠죠. 뭐 이런 등등의 이거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을 엄청나게 불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진으로. 증강입니다. 실수 데이터는 증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실험 데이터인데 숫자야. 증강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관법이나 그냥 그러니까 피팅해가지고 외삽해가지고 뭐 증강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해도 어차피 내가 머신러닝 할 건데 이 데이터를 또 피팅하는 게 맞나? 이래도 되나 싶어요, 항상. 예. 그래서 실수 데이터는 이 증강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이론 데이터로 채우는 게 아니라면. 근데 이미지는 이 증강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자, 이게 실수와 또 이미지의 특징이고요. 자, 다음은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정교화 또는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학습 안정성 향상, 그 학습할 때 빨리 수렴되게 하고 균등한 가중치. 그래서 이 3번은 요 예제는 없고요. 제가 대학원 예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Y는 W1, X1 더하기 W2, X2의 함수라고 볼게요. 자, X1과 X2는 변수예요. 제가 학습을 했을 때 가중치가 그러니까 변수가 X1이 하나는 0.1, X2는 10만. 그러면 X1에 있는 가중치와 X2에 있는 가중치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누가 클까요?
10만인 변수에다가 살짝만 곱해주면 y가 확 커질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x값, 우리가 말하는 변수의 스케일이 달라버리면 학습하는 가중치가 엄청 누구한테 민감하냐면 스케일이 큰 애한테 민감합니다. 스케일이 큰 애들은 살짝만 가중치가 바뀌어도 y값이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고 그 널뛰기한 y와 닷과의 차이, 로스도 널뛰기예요. 그러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널뛰기 하는 애부터 잡으려고 가중치를 학습을 해요. 그러면 스케일이 큰 x2에 대한 붙은 가중치 w2 우선으로 가중치 학습이 되고 w1은 혼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서 임밸런스가 발생해요. 그거를 이제 예제를 이제 대학원들 할 건데 실제 학습을 해보면 정규화 처리 안 하고선 변수가 어떤 거는 0. 몇 대, 어떤 거는 10만 뭐 1000 이런 대를 가져다가 학습을 하면 가중치의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다? 내가 다루고 있는 변수를 일반화시킨다. 뭘로 이용해서? 정규화나 표준화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값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일반화한다. 왜냐하면 그런 변수를 넣어서 결국은 가중치가 그게 곱해져가지고 뭐야? y에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규화가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변수가 고만고만한 변수, 다 0과 1 사이에 노는 변수들이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화는 민맥스 노멀라이즈에서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 바꾸거나 또는 평균을 0으로 해서 표준 편차 마이너스 몇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결국 그 숫자 범위가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굳이 정규화 처리를 안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화학 조성은 왜 %죠? 몇 프로? 근데 온도는 몇 천도, 천도? 역의 스케일 이런 차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